자, 오늘 지금 다룬 NLP 최고 성공의 원리, 뭐 NLP의 6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최고 성공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최고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의 삶, 최고의 성공, 뭐 탁월한 성공, 뭐 같은 비슷한 용어지만 어쨌든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성공도 성공 나름인 것 같아요. 단지 돈만을 버는 그런 물질적인 성공도 있지만은 또 돈을 뛰어넘는 그런 또 위대한 성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성공의 원리에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순서를 좀 바꿀게요. 첫 번째 레포입니다. 교재에는 지금 1번을 아웃컴 원하는 결과라고 적어놨는데 4번의 레포를 1번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아웃컴 목표 또는 원하는 결과가 아웃컴이거든요. 자, 이 아웃컴을 2번으로 두세요. 2번. 그 다음에 액션은 그대로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민한 감각, 센슈리 어큐티. 다른 말로 하면 민감성입니다. 민감성을 4번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behavior을 flexibility, 행동의 융통성, 융통성 있는 행동, 이걸 5번으로 두시고 마지막에 이제 탁월성의 생리, physiology of excellence, 탁월성의 원리로 6번으로 두면서 쭉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중요도에 있어서 제가 순서를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레포를 왜 1번으로 제가 했냐면, 자, 레포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아웃컴 목표 설정 자체가 진정한 자신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레포가 형성되었을 때는 자신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은 레포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어쩌면 주변 사람들에 의한 뭐 또는 문화적 소프트웨어에 의한 이렇게 영향을 받는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목표 설정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레포를 1번으로 봅니다. 레포부터 다시 본다면은 레포는 뭐 제가 계속 많이 반복을 하고 있지만 잘 통하는 상태, 하나됨, 자, 하나됨의 에너지, 또는 믿음, 신뢰의 관계, 또는 협조할 수 있는 마음 상태, 협조할 수 있는 마음 상태, 뭐 공감대, 뭐 이런 용어들의 총체가 바로 이제 레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런 단어를 좀 뭐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가 되어 있다.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 있고 나 자신과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레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 자신과 하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타인과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 자신과 하나가 되고 타인과 하나가 되었다. 이건 나 자신과 잘 통하고 만나는 타인과 잘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 자신과 잘 통한다는 이야기는 나 자신다운 자기다운 삶을 산다는 이야기고, 타인과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과 좋은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인간관계 소통, 뭐 리더십의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자신과의 레퍼는 뭐냐면은 나 자신과 잘 통하는 상태인데, 나 자신과 하나 된 상태인데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몸, 신체, 내 몸과 잘 통하는 상태. 두 번째 내 마음과 잘 통하는 상태. 세 번째는 내 영혼과 잘 통하는 상태다. 자, 다시 보세요. 내 몸과 잘 통한다는 것은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내 마음과 잘 통한다는 건 뭐예요? 자,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다. 자, 평화로운 마음을 키울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혼과 잘 통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자기 정렬된 삶을 살 수 있다. 뭐 내 삶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다 신체와 잘 통한다. 이건 뭐죠? 신체와 잘 통한다는 이야기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한 거예요. 자, 우리 몸은 수시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자, 건강한 몸은 건강한 상태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고, 뭐 어떤 질병이나 아픔은 아픔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피부 빛깔도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우리 아침에 가면 화장실에 가잖아요. 화장실의 변이나 또는 소변이나 이런 색깔, 모양을 통해서 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소화 상태 이런 것도 신호예요.
또 어떤 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시야가 좀 환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좀 어둡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신호죠. 뭐 머리에 두통 있고 없고 뭐 이게 다 신호입니다. 자,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자, 몸살은 어떤 신호일까요? 몸살? 몸살은 과로하지 마라. 과로하지 마라. 휴식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신호를 보내겠죠. 화장실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변이 좀 모양이 이상하거나 소변 빛깔도 좀 이상하거나 거품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어제 먹은 음식이 잘 맞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소변에 거품이 있고 뭐 좀 빛깔이 이상하다. 뭐 당뇨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뭐 포도당 섭취를 줄여야 된다. 이른바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된다. 그런 신호를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계속 뱃살이 나오고 있다. 뱃살이 나오고 있다는 어떤 신호일까요? 자, 운동이 필요하다. 자,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이제 변화를 줘야 된다. 뭐 저녁 7시 이후에 먹으면 안 된다. 과식 폭식을 없애라. 뭐 이게 다 신호입니다. 그럼 이런 신체가 보내는 신호에 맞게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겠죠. 자, 모든 질병은 신체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NLP 전제 조건을 다룰 텐데, 전제 조건에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우리 무의식은 항상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돕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은 말을 할 줄을 몰라요. 버거리 삼룡이처럼. 그래서 무의식은 신체의 정상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자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살을 통해서 휴식을 해라, 과로하지 마라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자, 피부 트러블을 통해서 지금 당신은 과로하고 있고 휴식이 필요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이 소화 불량을 통해서 지금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고 당신은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 신호를 보낸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무의식이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무시했을 때 우리는 계속 어떤 질병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암이라는 것도 제가 치료해보면 그렇거든요. 암. 자, 암이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 보면 당신은 지금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너무 하나에 집중한 나머지를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좀 살피고 앞만 바라보지 말고 옆과 뒤를 같이 바라보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뭔가 빠져 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 제가 상담할 때 암에 걸려보니까 모든 게 원망스럽고 불평불만이고 왜 남들은 정상인데 나만 이럴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암에 걸렸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다시 돌이켜본다면 암에 걸린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점에 있어서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암에 걸리기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만들고 돌아보지 못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암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거든요. 암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암은 어떨까요? 심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죠. 마치 제가 이걸 이제 전기 퓨즈에 비유를 합니다. 퓨즈. 퓨즈가 내려갈 때 왜 퓨즈가 내려가서 전기불이 꺼지고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불편해야 되지? 이렇게 퓨즈를 원망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퓨즈를 계속 올리는 기능만 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화재 위험성으로 갈 겁니다. 근데 퓨즈가 내려갔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 퓨즈가 내려가 보니까 지금 전기 과부하를 또는 전기 누전을 점검을 해야 되겠네. 퓨즈야 정말 고마워. 이런 걸 가르쳐줘서 너무 고마워. 어? 이렇게 전기 손해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퓨즈는 계속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죠? 자, 우리 신체 증상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신체 증상, 암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모든 이 질병도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신호에 맞게 행동하는 순간 그 증상은 계속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되지 않는 병은 없다. 자, 그 병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될 뿐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상이 보낸 신호를 받아들이면서 신호에 맞게 행동하는 순간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연 치유력이 작동되면서 몸은 스스로 자기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파비스라는 회사에 이제 제가 1년 동안 가게 됐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 김세현 회장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내 몸의 99%는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99%는 내 몸이 스스로 치유를 한다. 내 몸 안에 99명의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 그래서 내 몸의 의사가 스스로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신호를. 몸이 보내는 신호.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바로 몸과의 래퍼입니다. 두 번째, 마음도 같은 원리거든. 마음. 여러분들 마음도 신호를 보내요. 우리 마음 안에도 보면은 하루에도 여러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해요. 우울했다가 좀 기분이 좋았다가 또 기분이 나빠졌다가 불안감이 생겼다가 희망이 생겼다가 자 자신감이 생겼다가 또 두려움을 느꼈다가 막 그렇지 않나요? 예, 내 몸 안에 여러 감정들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자, 이 감정들은 여인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손님하고 왔다, 손님. 우리 여간에 보면 좋은 손님하고 와요, 안 좋은 손님까지 같이 와요. 예, 이 여간에 보면 좋은 손님도 있지만 때때로는 뭐 사기꾼도 있고 뭐 폭력배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다양한 손님들이 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좋은 감정도 오고 안 좋은 감정도 오고 희노애락과 관련된 모든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데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밀물 썰물하고 똑같다 말이죠. 자, 밀물이 들어오면 썰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감정의 신호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신호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울함이 느껴지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울함은 어떤 신호를 보내죠? 우울하다. 자, 지금 새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밖에 나가서 활기찬 활동을 하십시오. 그런 신호가 아닐까요?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 화장을 예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밖에서 활기찬 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기분이 우울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외롭다라는 건 어떤 신호일까요? 외롭다. 외로움이라는 건 어떤 신호일까요? 그렇죠. 자, 당신 기다리지 말고 먼저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어 또는 카톡을 했어. 먼저 연락을 취해서 손길을 내미세요. 이러면서. 두렵다라는 건 어떤 신호일까요? 두려움. 뭔가 두려움이 있어. 준비를 잘해라. 그건 이제 불안이고 이제 두려움 중에서도 이제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고 뭐 일반적인 두려움이 있고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 불안이라는 거 지금 불안 나와서 불안 이야기 할게요. 불안은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표 불안은 발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시험 불안은 시험 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에 대한 불안은 뭐예요? 우리 남북 전쟁. 전쟁에 대한 불안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탱크도 뭐 또는 뭐 기관총 뭐 비행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를 준비를 해라. 그래서 불안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일반적인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 두려움. 그냥 두렵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그냥 두려운 거야. 뭐 발표하는 게 두려워. 뭐 어떤 영업을 하는데 어떤 영업에 대한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뭐냐면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세요. 자, 원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자, 영업에 있어서 원하는 것은 뭘까요? 영업의 클로징, 매출을 올리는 겁니다. 고객한테 제대로 제품 서비스를 전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발표에 있어서 원하는 건 뭐예요? 발표 주제나 내용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발표 준비를 열심히 해서 그 어떤 전달하고자 내용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뭐 또 이제 여러 두려움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사업에 대한 두려움. 이 사업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사업을 성공했을 때에 내 사업체가 어떻게 확장되고 그 성공적인 사업의 결과로 내가 이 사회에 또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또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집중한다면 사업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강한 열정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실패하면은 이게 빌린 돈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주변 사람들은 실패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면 아마 두려움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뭐 투자가 또한 마찬가지, 주식 투자라든지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야 이거 투자 잘 돼가지고 이게 좀 뭐 2배, 3배, 아니 1배 돈을 벌었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투자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열정이 생기겠지만은 투자를 잘못했을 때에 투자한 돈을 잃어버리고 또 지금 뭐 어떤 내 명예라든지 내 스스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막 무시당할 때 어떻게 될까? 그럼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게 다 신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과 잘 통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나? 너무 자만심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자만심. 자신감이 너무 강하면 자만심이 되잖아요. 자만심은 어떤 신호일까요? 자, 내가 초라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쉽게 말하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되돌아보라는 뜻이에요. 올챙이 시절. 초라한 그 초심을 되돌아보라는 거죠. 뭐 자만심이 좋은 감정도 신호예요. 너무 마음이 들떠 있다. 뭐 조증 같은 경우 마음이 너무 들떠 있는 거잖아요. 뭐 들떠 있는 이런 거는 뭐예요? 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었던 순간, 슬퍼했던 순간, 이런 힘들었던 순간을 이제 되돌아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마음 안에 뭐 좋은 감정이 생기건 안 좋은 감정이 생기건 우리가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나는 어떤 감정이 생기더라도 나는 그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모든 감정과 친구가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거죠. 자, 나는 모든 감정과 친구가 된다. 시작. 와, 친구가 된다. 예. 자, 저한테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와요. 뭐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표 불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대인 공포증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없애기 위해서 막 옵니다. 자,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예. 근데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봐라는 거죠. 아, 우울증아 고맙다. 자, 우울증아 고맙다. 불안하고 고맙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감정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감정은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혼입니다. 영혼. 자, 이 영혼과 잘 통한다. 영혼과 하나가 된다. 이건 뭐냐면은 내 영혼이 보내는 그 신호, 영혼이 보내는 그 메시지에 민감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영혼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1. 이기적인 삶을 살아라. 아니면 저 사랑이 깃든 삶을 살아라. 어느 쪽일까요? 예, 우리 영혼은 항상 사랑과 진리를 이야기해요.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모든 인간의 고향은 사랑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사랑에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양자 물리학을 공부해 보면은 우리는 우주의 에너지에서 왔어. 우주의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종교로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은 만약 신이 있다면 신이란 존재는 뭐냐? 신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신은 사랑의 에너지의 총체예요. 사랑이라는 에너지의 총체가 바로 신인데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거나 우리가 뭐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돈이 많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우리 안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사랑. 우리는 사랑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을 깊숙이 되돌아보면은 내한테는 사랑의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사랑이 싹 트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를 한번 보는 거지. 사랑받을 때야. 내가. 누군가 사랑받을 때 또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럴 때 아닙니까? 행복의 순간은 그런 거라니까요. 행복은 보세요. 내가 내 아들, 딸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해주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나를 이뻐해주고 내가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고 인정받고 그때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을 주고받을 때잖아요. 그리고 또 일을 할 때는 또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고 일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럴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또 여행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뭐 바다를 바라보고 뭐 좋아하는 경치를 바라보고 예? 좋아하는 뭔가를 이제 보면서 오감을 느끼고 있을 때 이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뭔가를 하는 거거든 우리가. 좋아하는 뭔가를 한다는 이야기는 사랑이 깃든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이때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은 항상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사랑이 깃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랑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공과 라포가 깨어지는 거죠. 사랑 반대가 뭔지 한번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자 누구를 원망하고 더 심하게는 이제 누구를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뭐 파괴적인 자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이제 영혼과 라포가 깨지는 거거든요. 이제 반대로 보시면은 이제 사랑이 깃든 이제 나를 사랑하고 그렇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쪽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테레사 수녀님이 정말 그 힘든 곳에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손을 잡으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행복을 느낀 것처럼 자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 사랑이 깃든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제가 존경하는 빅터 프랭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당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당신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당신 삶이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보세요. 당신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봐라. 보통 사람들은 삶이 당신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게 질문하는 거야. 내 인생에게. 내 인생에서 내가 뭘 원하지? 내 인생에서 내가 뭘 이루어야 되지? 내 인생에서 내가 뭘 가져야 되지?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욕망 중심, 욕구 중심으로 가는데 욕망 욕구라는 건 뭐예요? 이기적인 삶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내 삶이 나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 내 삶이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질문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반대로 질문해 보니까 이거는 욕망이라기보다는 무엇일까요? 의미 있는 삶으로 가는 거죠. 의미. 자,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어딘가에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누군가가 그 무엇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자,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제가 밖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아니,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이 세상이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 뭐 이렇게. 근데 정말 우리가 예언과 랴포를 행사하려면은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 저는 쉽게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우리한테 가족 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마 아들, 딸, 이 자녀들일 겁니다. 그죠? 그렇죠? 아들, 딸. 그래서 아들, 딸에 대한 부모 역할을 내가 포기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상황이 안 돼서 이제 아들, 딸을 버리고 물론 뭐 저기 떠난 부모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아들, 딸을 포기하지 않죠. 그건 뭐냐면 아들, 딸은 그만큼 내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이 세상에도 가정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내 아들, 딸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 네. 이 세상에도 그런 아들, 딸과 같은 존재가 있거든요. 자, 이 세상에도 그 아들, 딸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아들, 딸을 위해서 나 외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그 아들, 딸을 위해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일을 누구한테도 내가 양보하기 힘들다면 그 아들, 딸은 누구이고 그 아들, 딸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네. 그게 있는 분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그게 있는 분은 정말 일단 이제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저는 그 일을 발견을 했거든요. 이 NLP를 통해서. 그 일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부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부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뭐 사회적 레벨이 높은 사람, 더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 NLP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부럽지가 않아요. 내가 가장 행복하구나. 행복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세상 속에 내 아들, 딸과 같은 존재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들 세상 속에 내 아들, 딸과 같은 존재를 한번 발견해 보시고 그 세상 속에 내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에 집중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영원히 원하는 삶을 살 겁니다. 영혼과의 라프는 거기서 생성이 된 것이죠. 제 느낌. 테레사 수녀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테레사 수녀님 원래 귀족의 딸이었거든요. 귀족의 딸이어서 정말 남 부를 것 없이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비 오는 날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흑인 여자가, 어떤 임신한 흑인 여자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흑인 여자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거부를 했어요. 우리는 흑인은 받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 가니까 우리는 흑인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여러 군데 병원을 돌아다녔지만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병원에서는 받지 않았고 결국 그 흑인 여자는 드레사 수녀님의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죠. 그때 드레사 수녀님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귀족의 딸로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족의 딸을 포기하죠. 과감하게 포기하고 인도의 가장 밑바닥의 슬럼가,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슬럼가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의 손을 잡고 봉사활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테레사 수녀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이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많은 돈이었을까요? 출세 명예였을까요? 부귀영화였을까요? 아니죠. 영혼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영혼의 목소리를 들었죠. 자,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이런 영혼의 목소리들이 인생 사건 중간중간에 다 배어 있어요. 자, 우리는 듣지 못할 뿐이지 항상 우리 영혼은 신호를 보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신호를 보낸지 아세요? 어떻게 신호를 보내냐면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주로 신호를 보내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죠. 사업 실패를 통해서 또는 이혼을 통해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했죠? 이런 참사를 통해서 아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이제 지금 소중한 목숨이 156명인가 이렇게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너무 슬프죠. 물론 슬퍼. 애통하고 슬퍼요. 근데 여기 신호가 있다면 신호. 그 신호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사람마다 신호가 있을까요? 어떤 엄마한테 보내는 신호, 부모한테 보내는 신호, 이 대한민국 사회에 보내는 신호, 정치인들한테 보내는 신호가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대한민국 사회는 훨씬 더 발전되겠죠. 그리고 아들, 딸을 잃은 그 엄마, 아빠의 삶도 훨씬 더 위대해지겠죠. 근데 그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의 마음에만 쌓여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슬픔에만 쌓여있다면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절망은 절망하라고 생긴 게 아니에요.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절망은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은 절망은 절망 반대의 신호를 보내요. 희망을 보낸다 이 말, 희망을. 불행은 불행 속에서 불행의 신호를 보내는 게 불행 속에서 그 반대 행복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럼 헬렌 켈러, 제가 존경하는 헬렌 켈러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보니까 앞을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체 장애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를 이분은 알아차렸단 말입니다. 신체 장애가 보내는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 너는 마음으로 깊은 사람의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 너는 귀로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이 듣지 못하는 귀 반대에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 소리에 집중해. 쉽게 말하면 헬렌 켈러는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위대해진 거죠. 자, 우리도 보세요. 자, 우리도 그런 신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처음에는 스피치 학원만 계속 하려고 했거든요. 스피치 학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우울증이 심한 어떤 분이 스피치 학원에 온 거예요. 저는 우울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발표 불안증도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좀 자신감 있게 말을 잘하게 도와주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제가 교육을 할 때는. 근데 이제 어떤 우울증 환자가 나중에는 자살을 하는 걸 제가 봤어. 우울증으로 죽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충격이어서 뭐 정신적인 그런 힘든 것 때문에 사람이 죽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으로 이제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우울증, 불안증 이런 이상 심리를 또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NLP 체면을 만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제가 확장이 되는 건데 그때 제가 만약에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뭐 사람 죽을 수 있지 뭐 사람이 다양한데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제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스피치 학원을 하다가 제가 뭐 교육 강사를 하다가 뭐 또 다른 쪽으로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사람은 힘든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할 때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나은 역할을 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었구나. 이런 양심의 가책. 저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명감. 그런 걸 저는 느끼게 된 거죠. 어쨌든 그 결과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NLP 뭐 체면 전문가까지 와 있지만 이게 사람들은 이런 이제 신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혼 뭐 재혼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혼을 하면서 이제 제가 10년 동안 모셨던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어머니는 그로부터 또 한 3년 4년 동안 아들한테 버림받았다고 계속 저를 원망하고 이렇게 이제 저는 또 어머니에 대한 불효자식에 뭐 또 이혼을 한 그 어떤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뭔가 좀 죄책감, 부끄러움, 뭐 수치심 이런 여러 힘든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경험을 저는 이제 통해서 또 뭐 어떤 신호를 알아차렸죠. 왜 내 삶에 이런 게 이루어졌을까? 자, 그 신호는 어떤 신호였냐면은 자, 그런 이혼 가정이나 가정이 불안하나 이렇게 가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라는 신호를 좀 받아들였어요. 나한테 그 경험을 준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라는 신호입니다. 계속 그렇게 제가 이제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 신호에 맞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 그야말로 치유 변화의 전문가가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 신호를 제가 무시했다면 아마 제가 이런 삶은 살지 않겠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참 저만큼 소중한 재산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진짜 물론 이제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은 저도 이 길에서 점퍼스 달리고 이랬었던 적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초기에 돈이 안 됐거든. 뭐 한 4년 5년까지는 거의 적자를 보고 제가 뭐 이혼한 이후에 집도 절도 없이 뭐 강의실 한 편을 방으로 만들어서 학원에서 자고 주소 쓸 때도 찜질방에 자고 이런 세월들이 한 3, 4년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말 못한 그런 이제 일이죠. 그러면 이제 항상 견눈질을 하는 거죠. 이거 말고 좀 돈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유혹되는 그런 일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안 돼. 꼭 저를 다시 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 세상이. 계속. 그래서 한 10년쯤 지나면서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한 걸 이제 포기를 했죠. 이게 내 천직이구나. 내 영혼은 이 일을 통해서 최대한 영향을 발휘하고 재능을 키우고 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최대한 선한 영향력을 주라고 나한테 이렇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구나.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이 길 가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저는. 제가 신호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죠. 저는 제가 또 존경하는 백봉 김구 선생님도 그렇게 전 이해를 해요. 우리 백봉 김구 선생님 다 아시죠? 정치인들은 백봉 김구 선생님을 다 존경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분이 처음부터 독립투사가 되려고 해서 독립투사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도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이분이 동학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는 일본 놈하고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하다 보니까 일본 놈을 죽였어. 근데 책에서는 일본 순사라는 걸 알고 죽였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 순사라는 걸 모르고 그냥 죽인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술집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죽였는데 죽이고 보니까 그게 일본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도망을 친 거죠. 그리고 잡혔잖아요. 그 사형 선고까지 받고 뭐 책 내용 보면 이제 사형 당하기 3일 전에
전화가 개통이 돼가지고 고종 황제가 그 전화로 사형 중지 명령을 내려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형을 면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자, 그 인천 감옥을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탈출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 그때 이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는데 우연히 중국의 상하이로 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일본을 죽인 사람이 상하이로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냥 독립운동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분이 그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안 했다면 다른 삶을 살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저처럼 그 운명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좀 이혼 가정이나 가정 불화나 가족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많이 도와주라는 신호네. 그렇게 살지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마 백범 선생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 이왕 일본 놈 죽이고 내가 도망쳤는데 독립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어쨌든 이렇게 시도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더 만들어지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은 독립투사로서 더 크게 또 재능을 발휘하고 우리가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처음부터 위대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 처음부터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도 쉽지 않고요. 처음부터 그 영혼의 목소리에 맞게 살아가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자, 우리가 아는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폭탄을 던질 거라고 어릴 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건. 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폭탄 던지다 죽어야지 이런 사명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에서 리어카를 끌던 사람, 리어카를 끌다 보니까 자, 우연히 백봉수 예방도 연관이 되고 이렇게 독립투사가 된 거죠. 그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지금 아주 위대한 쪽에 인생을 살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도 있고 뭐 지금 하는 일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고 다양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 삶 속에서 주는 신호가 있거든요. 자, 저는 우리 이제 우성경 선생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선생님은 뭘 하려고 해도 정말 열정적인데 노력하는 만큼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려고 하는데 계속 선생님은 돈을 벌려고 해, 내가 볼 때는. 돈을 버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쓸 때 돈이 안 벌렸어요. 좀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좀 비스무문으로 성공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우성영 선생님 머릿속에는 이영미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거든, 제가 볼 때는. 성공하고 싶어요. 이영미 선생님 좀 성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 멋진 여성. 멋진 여자로.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어쩌면 성공보다 다른 것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성공보다는 더 높은 뭔가를 추구해야만 성공이 따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생님 10년 이상 성공을 지향했잖아요. 10년 이상 성공을 지향했는데 성공을 못 이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무당으로 태어난 팔자가 무당 안 하려고 10년 이상 애를 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람 무당을 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선생님도 10년 이상 성공을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데 성공이 잘 안 돼. 그럼 어쩌면 영혼의 목소리는 성공보다는 다른 것을 인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초월해야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을 초월해야 될 수도 있고요. 더 의미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김없이 인생의 문을 열어주죠. 그걸 찾기 전에는 계속 일을 못하게 만들고 일부러 돈을 못 벌게 만들고 성공을 못하게 만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제가 더 나이를 먹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를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좀 여러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생의 신호를 잘 받아들이면 인생이 탄탄대로 쭉 가는 데 있잖아요.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도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계속 좀 답답하고 막히고 안 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답한 인생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혼이 보내는 신호와 다른 쪽의 인생을 살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예. 어쨌든 제 말이 100% 맞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화두를 제가 던져 드리는 겁니다. 화두. 교수님이 사주팔자를
자, 영혼의 목소리가 일단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영혼은 이게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시 정리합시다. 영혼은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도록 계속 우리한테 오성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랑과 진리는 뭐냐면은 나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더 큰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나의 가족을 초월해서 이 세상 속에 내 아들 딸과 같은 존재, 내 아들 딸과 같은 존재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항상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은 그런 길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이 세상 속의 아들 딸과 같은 존재 항상 생각하세요. 자, 저는 이 세상 속의 아들 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거예요. 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 200 아래에 예? 조금만 끌어올려주면 확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등 한번 쳐주면 확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손 잡아주면 확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정말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 한숙희 최고위원님과 같은 보다 높은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걸 나누어 드리면은 훨씬 더 그런 일을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부류. 자, 그 다음 자신과의 라포가 되었으니까 이제 타인과의 라포를 좀 보겠습니다. 타인과의 라포는 지난 시간 제가 충분히 설명을 좀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나됨, 그러니까 통하는 관계를 만들 것인가. 자, 자세한 건 뒤에 다루겠지만은 타인과의 라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진실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만나는 대상을 진실하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의 문제겠죠. 네. 인간관계가 안 되는 근본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비유를 했어요. 내 아들, 딸에게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 아들, 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들, 딸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자, 엄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기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들, 딸을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들, 딸과 같은 존재로 만남의 사람을 바라보고 그분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아마 라포의 첫 번째는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진실한 관심, 사랑 속에 두 번째는 자, 그분을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해서 이분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이분의 가치가 뭔지, 이분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참조 체제를 갖고 있는지, 자, 원하는 미래는 뭔지, 뭐 심지어는 이번에 뭐 신체의 특징들조차도 모든 걸 이제 감지하는 거죠. 감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죠.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관찰하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충분히 관찰해서 이해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3단계로 뭐가 가능할까요? 맞추기가 가능해요. 맞추기. 그 사람한테 맞추어서 대화할 수 있고 맞추어서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힘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어떤 말하는 내용에 맞출 수도 있고 경험에 맞출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가치에 맞출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뭐 그 사람의 음성 언어, 신체 언어 모든 것에 맞출 수 있는 힘이 가능하죠. 이 맞추기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맞추기를 잘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죠. 잘 맞춰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닫히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힘은 뭐겠습니까?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힘은 바로 따뜻한 봄바람이잖아요. 그죠? 따뜻한 봄바람이 얼어붙은 땅을 녹여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맞춰주면 마음이 열리죠. 마음이 열리는 상태가 바로 레포라는 거다. 레포. 자, 하나 된 상태. 통하는 상태. 이 하나 된 상태에서는 뭐든지 되겠죠. 여러분, 뭐든지 안 되겠습니까? 콩이 팥이라고 하더라도 될 겁니다. 팥을 콩이라고 하더라도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끌기예요. 그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이끌기. 이끌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가능하죠? 자, 원하는 결과가 나오죠.
결국 우리 인간관계나 소통은 이 6단계를 얼마나 잘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진실한 관심과 사랑, 관찰, 맞추기, 레포, 이끌기, 원하는 결과. 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뭔가 안 된다면 여기에 뭔가 빠진 게 있을 거예요. 1단계 관심과 사랑이 없었거나 그 사람을 관찰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이해했다 하더라도 맞춰주지 못했거나 이 마음이 그래도 마음이 닫혀 있거나 자,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이끌었거나 뭐 이런 거죠.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이건 뭐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건 어떤 신호일까요? 레포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충분히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반응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의도보다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그래서 영업에 있어서 거절은 원래 있으면 안 돼요. 영업에서 거절은 그 영업하는 사람이 맞추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자기만의 영업 방식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네. 고객 중심의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의 거부 반응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담할 때 내담자가 거부 반응을 했다. 이건 뭐죠? 상담자가 내담자에 맞는 방식으로 상담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민감성이 부족하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래퍼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뭐 상담뿐만 아니라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을 하는 때 막 누군가 지루해하고 중간에 막 밖에 나가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교육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하는 사람이 그 청중한테 충분히 맞추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만의 지루한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은 반응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소통도 마찬가지, 부부 간의 소통도 마찬가지고 이 반응이 부정적이라면은 의도가 아무리 좋든지 간에 그 반응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NLP가 가르치는 것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 문제를 남한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책임을 당신 자신이 져야 되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당신 자신이 져야 된다. 이유 변명 가지 마라. 누구 탓하지 마라. 핑계 대지 마라.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할 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까? 오해 수준인데. 예, 말이 안 통하지가 아니라 이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NLP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why, 왜라는 단어입니다. 왜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어떻게라고 질문, 어떻게. 왜는 변명을 하게 만들고요. 어떻게는 뭐예요? 어떻게는 방법을 찾게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이분과 잘 통하지? 어떻게 하면 이분을 설득시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의도를 이분에게 전달할 수 있지? 이렇게 어떻게라고 질문을 하다 보면은 방법은 오죠. 자, 다른 행동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행동은 다른 결과를 만든다. 똑같은 행동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도 다른 패턴의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타인과의 래퍼는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뒤에서 계속 다루게 되는데 우리 NLP 마스터 과정은 거의 타인과의 래퍼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와 관련된 여러 언어적인 기술들, 뭐 체면적인 언어 기술, 체면을 깨트리는 언어 기술, 오감을 활용한 언어 기술, 오감, 시각적으로 말하기, 청각적으로 말하기, 신체 감각으로 말하기, 그 사람의 감각에 맞춰서 대화하기. 자, 청킹 수준이 바로 이제 그 우리 체면을 들어가게 만드는 건데, 청킹 업, 포괄적으로 말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말을 하느냐, 그렇죠? 포괄적으로 말을 할수록 사람들은 더 집중하고, 더 몰입하고, 더 강한 동기부여를 받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을 할수록 사람들은 더 깨어나더라고요. 더 긴장하게 되고. 자, 이런 그 수준들이 있어요. 청킹의 수준, 뭐 오감의 수준.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딱딱하게 하잖아요. 딱딱하게 말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북에 스케치만 하는 스케치만 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물감칠을 하면 어떻습니까? 물감칠을 하면 다채롭죠. 수채화가 좋아요? 스케치가 좋아요? 수채화가 좋죠. 말도 스케치를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지만 수채화를 그리듯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채화를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뭐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이제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시각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청각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신체 감각을 좋아하고 이렇게 감각이 틀리다 말이에요. 감각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 또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따지다 보면 정말 뭐 끝이 없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무엇을 말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말할까 어떤 구조로 말할까. 제가 어제 이제 봉당에서 1% 아침에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카톡에 글을 왜 써야 되느냐, 카톡에 왜 글을 써야 되고 왜 아침마다 글을 써서 사람들과 나눠야 되고 블로그에 글을 써야 되고 글 쓰는 게 왜 중요하냐. 자, 그러면은 글을 쓰지 않으면 절대 말하는 방식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말을 가장 잘하는 방식은 바로 글쓰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글을 써야만 이 두뇌에 막연한 생각들이 구체화되고 집중이 되겠어요. 글을 써야만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돼요. 글을 쓰지 않으면은 우리 두뇌는 편안한 길을 찾아요. 과거에 말했던 방식으로 계속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패턴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만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30년 만에. 그러면 그 친구들 말버릇이 달라졌을까요? 그때와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그건 안 바뀌어. 저도 그래요. 만나보면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제 무의식은 편안한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과거의 방식대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바로 두뇌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글을 쓰면서 생각할 때, 글 쓰면서 생각할 때 두뇌가 이제는 내 말하는 방식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글쓰기를 하셔야 돼요. 글쓰기의 좋은 점은 글을 쓰다가 잘못되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말하기의 단점은 뭔지 아세요? 한번 말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카톡에 글 써서 그 카톡에 대화하듯이 글 써도 좋고, 제가 아침에 올리는 것처럼 짧은 글을 하나 글을 써서 나누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아요. 감사일기 쓰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저의 이제 지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글 쓰듯이 말하고 말하듯이 글 쓴다. 어때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글 쓰듯이 말하고 말하듯이 글을 쓴다. 평소에 말을 할 때 글을 쓰는 것처럼 말을 하시면 돼요. 글을 쓰듯이 말한다는 이야기는 내 말하는 것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말하듯이 글 쓴다 이건 뭐냐면은 글 쓰는데 너무 고민하지 말고 편안하게 글을 쓰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런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타인과의 라프 이야기 하다 보니까 52분이 됐네요. 52분. 잠깐 5분만 쉬었다 할게요. 5분. 네. 이번에 목표. 자, 우리가 이제 라포가 형성되면 목표는 그냥 생깁니다. 자기 자신과 잘 통하는데 목표가 없다는 건 이상한 거죠. 제가 절기하는 이야기가 이런 게 있어요. 자, 미혼 오리 새끼는 원하는 게 없을 수가 있지만은 백조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미혼 오리 새끼는 꿈이 없지만 백조는 꿈이 있습니다. 자, 미혼 오리 새끼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미혼 오리 새끼가 원하는 건 오로지 뭐예요? 오리들한테 잘 보이는 것이고 오리들한테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백조는 이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기를 사랑해. 자기 존재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삶을 살고 같은 원리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즉 자기 자신과 라포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인들이 원하는 삶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변인들. 그럼 주변인들은 누구일까요? 가깝게는 가족, 좀 넓게는 친구, 뭐 아는 사람, 더 크게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적 소프트웨어, 언론 매체라든지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문화적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것에 편성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어릴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뭐 누구보다 더 빨리 진급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우리는 이제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기계의 부속품이 되기 위한 교육이거든요. 기계의 부속품. 이른바 우리 닭장을 우리 이제 한숙기 최고위원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닭장이 갇히기 위한 훈련이죠. 닭장이 어떻게 하면 좋은 닭장이 갇힐까? 어떻게 하면 좋은 먹이를 주는 주인을 만나서 좋은 닭장에 갇혀서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갈까?
이게 최대한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미운 오리 새끼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이 독수리인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닭장 속에 잘 갇혀가지고 좋은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평생 좀 불안이 없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왕이면은 뭐 인서울대학, 옛날에는 뭐 서울대, 연대고대, 뭐 그래서 또 이제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 또는 공무원 뭐 이런 큰 조직, 큰 조직은 다른 말로 하면 닭장이거든요. 큰 닭장 안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눈치 보죠. 저 상사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자, 내가 내 친구들보다 좋은 데 다닌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친구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고. 자, 주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자동차도 그렇잖아, 자동차. 주변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벤츠를 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벤츠 탈 수준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쩌면은 이 세상에 한 80% 정도는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삶을 저는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냐면은 바로 의존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가 자기다운 삶을 살려면은 이런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삶이다.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삶. 이해되시나요? 기계의 부속품은 어떤 삶이죠? 대체 가능한 삶이 아닐까요? 기계의 부속품 대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나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이 있다면, 나를 대신해서 나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다면 나는 기계의 부속품인 거예요. 나는 대체 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들 대체 가능한 일을 하는 게 나을까요? 대체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럼 대체 가능한 일은 뭐고 대체 가능하지 않은 일은 뭐냐 생각해요. 대체 가능한 일은 지금 말씀드린 그 기계의 부속품 같은 일이라면은 대체 가능하지 않는 일은 뭐냐? 바로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일이다. 삶의 예술 작품. 전 감히 여러분들에게 NLP는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비법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비법이다. 어때요? 삶의 예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의 예술 작가가 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문제 중심이냐 원하는 것 중심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삶이 문제 중심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느냐, 문제 중심으로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느냐, 원하는 것 중심으로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느냐. 자, 그럼 문제 중심은 원하는 것 중심은 뭘까? 자, 문제 중심은 극복하기 위한 인생. 자,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전세방에서 벗어나고 싶고, 암에서 치료가 돼야 되고, 우울증을 없애고 싶고, 뭐 힘든 거 있잖아, 자, 힘든 것을 해결하고 벗어나고 싶은 이런 게 이제 문제 중심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건 뭐냐면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루고 싶은 거. 내 집 마련을 하고 싶고, 내가 미용 강사가 되고 싶고,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고, 사람들한테 NLP 강의를 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고, 이 사회를 사랑의 세상으로 바꾸고 싶고, 자, 부자가 되고 싶고, 자유롭게 해외를 여행 다니고 싶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자, 동기부여 미용 강의를 하고 싶고, 뭐 이런 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원하는 거 중심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요, 문제 중심의 생각을 하면서 원하는 것 중심이라고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살을 빼고 싶다.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게 살을 빼는 것이 원하는 것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을 빼는 것은 원하는 것 중심이 아니에요. 살을 빼는 것은 문제 중심이에요. 자, 왜 제가 이야기 드리냐면은 우리 잠재의식은 문장보다 단어에 더 민감해요. 단어. 살을 뺀다라는 건 문장으로 보면 긍정적인 것 같은데 살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살을 뺀다라고 할 때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죠? 뚱뚱한 모습이 떠오르죠? 이 뚱뚱한 모습을 없애야 돼. 이게 두 번째야. 뚱뚱한 모습 다음에 없애는 건 두 번째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을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날씬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요런 몸매의 날씬한 사람이 될 거야. 네.
뭐 근육질의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가 될 거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전지현처럼 뭐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한다면 이건 어때요? 전지현, 뭐 날씬한, 뭐 이런 단어들은 날씬한 몸매를 이렇게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잠재의식이 날씬한 몸매를 프로그래밍하고 이 사람 날씬한 몸매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살을 뺀다와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가 된다는 비슷한 뜻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는 분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열에 번 있죠. 아, 나는 발표 불안증을 없애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긴장적인 걸 없애죠? 어떻게 하면 말할 때 실수 안 하죠? 불안을 없애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은 원하는 걸 생각한다고 그래요. 원하는 게 아니죠. 잘하지도 않아요. 예. 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말하죠? 어떻게 하면 자신감 있게 말하죠? 어떻게 하면은 자, 논리적으로 또는 또박또박 귀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단 말이에요. 긴장 떨림을 없애고 뭐 불안을 없애고 뭐 이거는 전부 단어가 뭐냐면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입에서 말하는 모든 단어를 문장이 아닙니다. 모든 단어를 긍정의 단어로 바꾼다. 여러분들 5년 이후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요. 자, 30분, 1시간 동안 대화하는 내용을 녹취록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내가 쓰는 단어 중에 부정의 단어가 몇 %인가, 긍정의 단어가 몇 %인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부정의 단어가 많다. 그럼 나는 문제 중심이에요. 긍정의 단어가 많다 그러면 원한어 중심이겠죠. 일단은 단어에 쓰이는 쓰임새를 바꿔야 돼요. 긍정적인 문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긍정적인 단어를 활용한 긍정적인 문장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게 이해되시나요? 네. 그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미 예정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정된 성공. 우리 우승영 선생님도 성공을 반드시 하겠지만 그 성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성공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저는 성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성공하기로 되어 있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 성공의 과정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공을 기정사실화해야 된다는 거죠. 기정사실화된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하고 성공을 할지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 막연한 길을 가는 건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에 명쾌한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에 대한 100% 확신, 구체성, 현실감 이런 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현실감이 부족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그게 이제 막연하다면 의심이 있다는 거죠. 막연하다는 것은 그만큼 의심이 있다는 거죠. 의심은 뭘 만들까요, 여러분들? 의심. 미래에 대한 의심은 바로 불안을 만들죠. 불안. 근데 확신은 뭘 만들죠? 확신은 열정을 만듭니다. 자기 길에 대한 확신, 100% 확신이 어김없이 그 길을 가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믿음, 신뢰를 주고 사람들 끌어당기는 그 말일 것 같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보험 영업을 하는데 보세요. A와 B가 있어요. A는 보험을 그냥 이번 달에 매출 좀 올렸어. 오늘 한 300만 원, 400만 원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돈을 한 300만 원 버는데 이런 마음으로 보험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B라는 사람은 이 보험에 대한 100% 확신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보험하고 있지만 10년 이후도 보험을 하고 있을 것이고 20년 이후도 똑같은 보험을 하고 있을 것이고 난 이 보험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재무 설계를 하고 미래 설계를 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돈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큰 사명을 실현합니다.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정말 괜찮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이 볼 때 어떤 사람한테 가입을 할까요? 당연히 B겠죠. B겠죠. 근데 이제 저도 보험업체에 강의를 많이 했지만 100명이 이제 보험적인 프리랜서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저 FC로. 근데 1월 달에 100명이 시작했다면은 1년을 넘기는 사람이 10명이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10명도 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보험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1년 이내 그만둘 사람한테 보험을 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객을 가지고 우롱한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1년 안에 포기할 일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기정사실화된 자기의 길을 가면서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당연히 머리를 숙이죠. 자, 오늘 카톡에 이제 어떤 분에게 대한 이런 답을 했어요. 자, 10년 이상 한 자기 길에 몰두하면서 열정적으로 도전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거절을 하거나 당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아직 10년 이상 그 일에 몰두를 안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10년 이상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막 보는 거예요. 우리 우성현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걸 잘 이제 받아들이면은 우리 이영미 선생님의 수제자가 되지 않을까. 자, 원하는 거 일단은 그래서 이제 성공을 미리 기정사실화하고 말을 하고 행동한다. 이해되시나요? 네. 기정사실화. 그리고 이제 그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기정사실화된 그 미래의 성공에 대해서 미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감사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특별히 나한테 뭔가 큰 감사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해요.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더없이 감사 마음이 없죠. 이 사람도 원망 분노죠. 또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감사를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미래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확신하고 미리 감사를 해야 됩니다. 미리. 저는 이제 마음속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NLP 치유의 환경을 만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NLP 체면의 치유 환경을 만들 것이다 확신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을 저한테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갖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게 뭐예요? 저한테 NLP 전문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NLP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전체에 치유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명에 맞는 일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 감사의 이제 교회로 보면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이제 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첫 번째 저희 의식이에요. 의식. 제가 첫 번째 하는 거. 오늘 이제 가슴 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글을 보냈을 거예요. 당신 지금 가슴이 뜁니까? 아침에 침대를 박차고 나왔을 때 정말 가슴이 뛰냐고. 가슴이 뛴다는 건 어떤 의미냐? 정말 이거는 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꼭 필요로 하는 일이고 또 이게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고 자 그런 느낌이 들 때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 자 원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런 사명과 관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아웃컴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웃컴은 이렇게 원하는 겁니다. 자, 원하는 결과를 미리 알아야 된다.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인생에 원하는 결과를 미리 알아야 되고 작게는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사업의 성공의 결과를 미리 알아야 되고 강의를 잘하고 싶다면 강의의 원하는 결과를 미리 알아야 되고 자, 원하는 결과를 미리 알아야 된다. 자, 막연한 관념은 맞출 수 없지만 선명한 구체적인 관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미리 아느냐? 우선은 글로 구체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글로 구체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12월 초가 되면은 다이어리가 나올 겁니다. 우리 1% 아침에 지금 다이어리를 만들고 있는데 플래너죠. 거기 보면 이제 가족 설명서, 직업 설명서, 개인 설명서를 쓸 수 있는 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 신념을 쓸 수 있는 란, 그 다음에 이제 목표와 활동 목록 이렇게 이제 그 사명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런 플래너가 만들어질 건데 자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이제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제작. 어쨌든 이제 그런 다이어리에 글을 쓰고 자 사명, 비전, 목표 글을 쓰시고 그 비전 목표에 맞는 그 활동 목록을 만들고 그 활동 목록을 자 주간별로 요일에 맞게 또 배부를 하시고 자 그 활동 목록에 맞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원하는 것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는 별도로 제가 세미나를 할 거니까 그때 제가 올려시키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표의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구체성 다음에 이제 현실성입니다. 현실성.
자, 우리가 체면 트랜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트랜스를 활용하면은 현실성을 만드는 게 쉬워져요. 눈을 감았을 때, 나의 미래의 모습이 어떨까? 처음에 눈을 감으면은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트랜스에 들어가서, 즉, 체면 상태에서 미래의 모습을 떠올리면은 지금 현실처럼 뭔가 좀 생생하게, 시각적으로도 막 좀 선명한 그런 이미지와 소리도 좀 지금 들리는 것처럼, 또 느낌도 지금 현실의 느낌처럼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죠. 트랜스가 좋은 거는 뭐냐면요. 과거의 일을 현실처럼 느끼게 만들고 미래의 일을 현실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 현실, 미래의 장벽을 없애버리는 게 바로 트랜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상상을 하는데 트랜스를 활용해서 상상했느냐, 그냥 각성 상태에 상상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 하죠. 상상력은 의지력이나 지력보다 수천 배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상상력은 의지력이나 지력보다 수천 배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상상력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했더라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면 트랜스를 활용한 상상, 이봐 체면 상태를 통한 그 상상의 힘을 잘 활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상상력을 활용해서 정말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 VD는 R이다.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VD는 R이다. 이제 V는 뭐냐면은 vivid, 생생한 dream. dream은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써줄게요. 생생한 꿈은 realization. 그러니까 realization은 뭐예요? 실현이죠, 실현. 그러니까 생생한 꿈은 실현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vivid dream. 자, VD는 R, vivid dream은 realization. 그러니까 생생한 꿈은 실현된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꿈이 있지만 실현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생생하지 않다. 그럼 생생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생생하다. vivid, 이 생생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 VAKOG에 해당되는 즉 오감을 활용한 상상이 가능해야 된다. VAKOG. 그러니까 비주얼,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생생하게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디토리, 지금 들리는 것처럼 꿈을 이루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나 축하나 이 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K, 키네세틱, 실제 이루었을 때 그 어떤 성취감이나 뿌듯한 자부심이나 이런 느낌들을 생생하게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뭐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체면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체면 걸리는 법을 훈련시킬 거예요. 자, 체면 걸리는 법을 훈련하면 여러분들 미래를 앞당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면은 나쁜 쪽으로 활용하면은 나쁜 미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면 상태에서 좋은 걸 상상하잖아요. 그럼 좋은 미래를 앞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불안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걱정 불안이 일어나게 기도를 한 것 같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제 꿈을 상상한다는 것은 내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걱정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걱정 불안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근데 생생한 꿈을 꾸고 있어. 이건 이제 꿈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 NLP는 바로 이제 이렇게 생생한 꿈을 끌어당기는 아웃컴, 원하는 것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그런 의미고요. 이게 되면 행동은 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꿈이 있는데 행동하는 게 어려웠습니까? 내 행동이 안 온다는 이야기는 생생한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꿈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꿈이 이루어진 미래를 다시 생생하게 시각화를 해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본다면 느낌이 한번 살아날 거예요. 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혹시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까?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좋은데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요? 실패할까 두려워? 거절할까 두려워? 그러면 꿈이 생생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 순간 다시 눈 감고 자기 체면에 들어가서 내가 꿈을 이뤘을 때의 그 좋은 느낌, 꿈을 이뤘을 때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 또 내가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 다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자, 행동은 어떻게 해서 동기부여가 되느냐 하면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은 고통과 즐거움의 지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고통이 클수록 즐거움이 클수록 행동이 강해집니다. 고통은 뭐냐면 행동을 하지 않을 때에 행동하지 않을 때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즐거움은 뭐냐면 행동을 했을 때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죠. 자, 이 고통과 즐거움이 지렛대가 되어야 돼요. 행동하지 않을 때 이대로 사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최악의 고통이 되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고요. 행동을 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이 꿈이 너무너무 즐겁고 또 즐거워서 어마어마한 즐거움이 돼야 돼.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즐거움이 돼야 돼요. 이렇게 즐거움이 참을 수 없고 고통이 참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렛대가 되는 지렛대. 보상은 50%. 예. 지렛대가 돼서 이제 절박함.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함을 만드는 거예요. 자, 아인슈타인, 앤서니 라미스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현실을 우리는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상상력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력을 활용해서 또 체면입니다. 체면 상태에 내가 행동하지 않았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불행해지고 끔찍해지고 처참해지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는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또 커서 어마어마한 큰 즐거움이 되는지를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잠재의식은 도저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를 만들죠. 그래서 행동의 힘은 고통과 즐거움의 신경회로에서 온다. 행동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행동을 결정하는 힘은 지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동기부여의 힘인데 이 동기부여의 힘은 고통과 즐거움의 지렛대에 의해서 온다라고 합니다. 자, 영업하는 분들이 영업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안 돼요. 영업하는 분들이 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말 잘하고 성격 좋고 이런 사람 영업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영업 잘하는 사람은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굶어 죽는다. 이걸 해야만 내가 한 끼 밥을 먹는다. 이렇게 돼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행동하죠. 자,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잘 안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잘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지 않는 방식으로 줄기차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 끝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죠? 자, 마치 이런 거죠.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사람, 최고의 정신질환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좀 민감하게 피드백을 해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이 결과가 제대로 되는 게 맞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뭐지? 제대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한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민한 감각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sensory acuity, 민감성이죠. 여기 이제 어제 강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잠깐만 조금 이 그림을 그대로 좀 볼게 같이. TOTE 보이시나요? TOTE. 자, 우리의 그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TOTE 공식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럼 첫 번째 T는 뭐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내가 원하는 결과를 머릿속에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머릿속에 상상해서 구체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안다. 강의를 잘한다면 내가 강의를 잘할 때 어떻게 강의를 잘하고 있을까? 강의 잘하는 모습을 머리에서 떠올리면서 구체적으로 상상한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그 오감을 통해 상상하라고 했죠. 그게 첫 번째 테스트예요. 이렇게 상상하면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앞에 행동, 실행을 한다. 자, 행동 실행을 했을 때의 결과물이 나오겠죠? 행동의 결과물을 다시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테스트와 두 번째 테스트를 비교를 한 거예요. 아, 내가 강의한 게 내가 원하는 만큼 강의를 잘했어? 자, 비교를 한 거예요. 만약에 원하는 만큼 잘했어, 그럼 일치가 된 거잖아요. 일치가 되면은 엑시트, 종교가 돼서 끝난 거예요. 이미 잘 된 거예요. 근데 내가 행동한 결과물을 또 비교를 해보니까 일치되지 않아. 원하는 결과는 이런 건데
내가 실제 해보니까 반은 맞는데 반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되돌아가서 다시 행동을 하는데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될까요? 다른 행동을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다시 또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결과를 또 처음하고 행동 또 비교를 해보니까 일치되면 끝나고 일치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여기 언제까지 되돌아가야 될까요? 언제까지? 안전할 때까지 잘 될 때까지. 네, 일치될 때까지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에디슨은 이거 3,000번 이상을 반복했대요. 전구를 만드는데 원래 이제 전구 만들고 상상했겠죠. 전구를 원하는 이렇게 불을 밝히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전구 발명을 한 거예요. 그 실험 결과를 테스트해서 비교해 보니까 맞지 않아. 다시 다른 방식으로 실험을 했어. 또 테스트하고 이거 3,000번을 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3,000번에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포기를 안 했습니까? 너무 대단한 분이라고. 나는 3,000번 실패한 적이 없는데요. 3,000가지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을 제가 알아내었는데 3,000가지 전구 만들지 못하는 방법. 이제 3,000가지를 알아냈으니까 전구 만드는 방법이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NLP적으로 본다면은 실패는 없다라는 겁니다. 실패는 없다. 단지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자, 이거는 피드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피드백이 참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로서 자녀와 대화해 보면은 자녀가 반항을 하거나 부모와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반항을 하거나 소통을 안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피드백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될까요? 다른 방식으로 대화해야 될까요? 자,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소통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는 똑같은 방식을 고집하죠. 뭐, 이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밖에 뭐 직업 현장에서, 뭐 일반적인 또 친구 관계에서, 이게 스타일이 안 바뀐다라는 거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다 맞아.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민한 감각이라는 것은, NLP에서 너무나 대단한, 정말 중요한 걸 다루는 건데, 그래서 둔감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예민해야 된다. 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번에 보면 융통성 있는 행동이 나오잖아요. 융통성 있는 행동.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 뿐이라는 거죠. 자, 대화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화 방식은 똑같은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대화 방식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일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의 방식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겠지만 다른 일의 방식은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고 제대로 안 된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다시 행동을 재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인간관계 뭐 모든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융통성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런 탁월한 생리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NLP 의사소통 모형을 다루게 될 거거든요. 탁월한 생리를 만드는 힘이 뭘까? 근데 오늘 개요만 좀 미리 이야기 드리면 탁월한 생리를 만드는 것은 크게는 세 가지가 되거든요. 탁월한 생리 자체가 이제 스테이트, 마음 상태 이게 탁월한 생리라는 건데요. 탁월한 생리, 그러니까 즉 탁월한 마음은 또는 탁월한 감정 상태는 탁월한 행동을 만들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탁월한 감정 상태는 탁월한 행동을 만들고 탁월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으로 굳어지겠죠. 그럼 우리 운명을 바꾸는 힘은 뭐예요? 탁월한 마음 상태, 탁월한 생리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탁월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슴 뛰는 삶을 산다. 그럼 탁월하잖아. 내일 아침마다 가슴이 뛰면은 성공하겠죠. 가슴이 안 뛰니까 문제지. 어떻게 가슴 뛰는 삶을 살아? 어떻게 하면 이 탁월한 마음을 만들어?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NLP의 아주 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탁월한 마음을 만드는 것은 첫 번째는 신체 작동, 신체. 우리 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신체 작동의 뭐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어떤 자세로 움직이고, 자,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고, 자, 눈동자 위치를 어디에 집중을 하고, 목소리는 어떻게 연출을 하고, 이게 신체의 근육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우리 마음 상태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심신상관성, 우리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죠. 심신상관성, 일체유심조. 이 신체의 근육하고 마음의 근육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 신체의 방식을 모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런 탁월한 마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당한 자세는 당당함을 만든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당한 자세는 당당함을 만든다. 호흡을 깊게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호흡이 깊은 이른바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체면이라든지 NLP라든지 이거는 전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자, 열정적인 몸짓은 열정을 만들죠. 열정적인 목소리는 또 열정을 만들죠. 그래서 자신감 있게 명아 길을 비켜라 소리를 지른다면 열정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깜짝 놀래요. 열정이 생기죠. 우리 이제 그래서 일요일 오시면 여기 이제 일요일에 소리 지르는 훈련, 소리. 이제 발성 웃음 막 크게 소리 지르고 크게 웃고 이렇게 신체를 활용한 훈련을 저희가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긍정물 큰 소리를 외치면서 크게 웃으면서 큰 몸짓으로 오버액션을 취하면은 강한 열정과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체의 작동이죠. 우리 그 서울 봉송학당에 보면은 힐링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막 노래 맞춰 막 춤추고 율동하고 막 그래요. 저는 따라가기 힘들지만 근데 그게 옳다는 건 저는 알아요. 아, 저렇게 하면은 분명히 힐링이 되는 거 맞아. 저는 머리로 이해를 하죠. 워낙 제가 몸치니까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수는 보내죠. 아, 잘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인천 봉당에도 우리 김정남 이사를 이제 힐링 타임으로 이렇게 키워드리고 싶은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네. 아무나 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힐링 타임 해야 돼. 이렇게 이거는 신체의 작동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인천 봉당은 신체의 작동과 두뇌의 작동이 통합된 그런 힐링 문화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힐링 타임은 신체의 작동이 될 것이고요. 뒤에 NLP 메인 강의는 두뇌의 작동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강사 훈련을 시키는 것은 언어의 작동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통합된 그런 힐링 문화가 바로 인천 봉당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주 탁월한 힐링 문화를 제가 만들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 신체 작동은 이렇게 이제 율동, 노래, 뭐 발성, 웃음, 뭐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게 신체 작동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두뇌의 작동입니다. 두뇌의 작동은 다음 시간에 제가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겠지만은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자, 무엇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 경험, 상황, 만남의 대상, 이게 다 무엇이에요? 컨텐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컨텐츠, 사건, 경험, 상황, 만남의 대상. 이 무엇에 대해서 자,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바로 탁월한 생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그러면 상상의 도구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5가지를 이야기했죠. 상상의 도구.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예. 자, 시각적으로 어떻게 상상하고, 청각적으로 어떻게 소리를 듣고, 신체 감각으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냄새 맡고 맛을 볼 것인가. 그 사건 경험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달라지죠. 자,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봐요. 이제 양과 질 순서에 있어서 이 오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분리를 하느냐, 연합을 하느냐. 그러면 똑같은 사건이 느낌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좋은 일은 최대한 연합을 해서 느낌을 살려주고, 안 좋은 일은 최대한 분리를 시켜서 느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좋은 일에 대한 느낌은 커지고 안 좋은 일에 대한 느낌은 없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죠? 탁월해지죠. 자, 이런 기술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뭐 분리 기법, 또 연합 기법,
분리기법에 공중분리, 주제음악, 영화관 기법, 유리상자 이런 다양한 기법이 있고요. 자, 연합에 보면 앵커링, 모델링, 뭐 타월승회원, 미래 맞추기 이런 또 여러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많은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힘든 일이 일어나면 힘들어.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면 짜증나. 이렇게 사건의 노예처럼 행동하죠. 사건의 노예, 상황의 노예처럼. 마치 옛날에 이제 유머 프로 보면요. 요즘은 제가 TV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유머 있었잖아요. 유머. 유머 프로 하면 이제 거기 프로듀서, PD들이 지금 뭐 웃어야 될 때니까 신호 보내는데 웃어. 그럼 신호 보내면 막 웃는 거죠. 그게 웃기지도 않는 장면을 막 웃잖아요. 그러니까 TBS 웃으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그거 보면 같이 따라 웃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나요? 그러면 웃으라고 하면은 웃는 그 사람과 그 시청자들처럼 힘든 일이 일어나면 힘들어해.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면 짜증 나야 돼. 슬픈 일이 일어나면 슬퍼해야 돼. 이렇게 사건마다 막 지시를 하는 우리들한테. 그래서 힘든 일이 나면 막 힘들어하고 사람들. 응? 짜증나는 일이 나면 막 짜증나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우울해하고요. 이게 다 뭐예요? 바로 사건의 노예, 경험의 노예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무의식적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NLP는 바로 이 신경회로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무의식의 힘을 바로잡는 거죠. 힘든 일이 일어났지만 다시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힘든 일이 일어났어?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이 실패했어. 보통 사람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으니까 자존감에 빠지라고 했지. 그럼 자존감에 빠져야지. 죽고 싶어 하라고 그랬지. 죽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야지.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NLP적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에 실패했어? 실패는 한 수 배운 거잖아. 더 큰 사업을 위한 하나의 배움의 과정이잖아. 그래,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사업을 한번 준비해봐? 이렇게 마음을 먹다면 어때요? 실패가 좌절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패 한 수 배우면서 다시 한번 도전의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업의 실패 한 수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석을 하는 순간 도전의식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긍정적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과거의 패턴대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노예처럼 행동하는 거야.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고, 실패하면 좌절감을 느끼고, 실패감을 느끼고, 누가 무시하면 화가 나고, 비가 오면 우울해지고, 이런 노예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그건 맞는 말이죠. 사건의 노예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네, 그 사건에 의해서 바로 그대로 반응을 해버리면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개 같은 인생이잖아요.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침 흘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거죠. 힘든 일이 나면 힘들어하고,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면 짜증내고. 인간은 근데 개가 아니다. 인간은 자기 해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선택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동물은 선택이라는 선물이 없어요. 동물은 반응할 줄만 알지 선택할 줄은 몰라요. 근데 인간은 반응도 할 수 있지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반응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컴퓨터를 본다면은 프로그래머 역할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프로그래머.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프로그래머이다. 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프로그래머이다. 나는 프로그래머이다. 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예, 절대 개가 아닙니다. 절대 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의해서 탁월한 마음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면 바로 언어라는 건데, 언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탁월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말. 똑같은 말. 보통 사람들 무엇을 말할까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 자,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봅시다. 무엇으로 본다면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말, 희망을 주는 말,
자부심을 높여주는 말, 그죠? 동기부여를 시키는 말, 이런 말 하면 좋겠죠? 그렇죠?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이 바로 이거야. 우리는 언어라는 돌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호수에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의 마술사이다. NLP는 바로 그런 언어의 기술이거든요. 자, 우리는 언어라는 돌을 마음이라는 호수에 던져서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의 마술사다.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을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의 기법을 사용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노는 대로 말을 하지만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면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마치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떤 공식으로 풀면은 문제가 잘 풀리지? 공식이 많이 있잖아요. 함수의 공식도 있고 미분적분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공식처럼 말을 해요. 그냥 입에서 노는 대로 말을 하면은 우리는 평생 똑같은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똑같은 수준의 인간관계를 만들고 똑같은 수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을 우리가 수준 높게 하잖아요. 수준 높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식 수준이 올라가요. 인간관계 수준도 올라가요. 당연히 인생의 수준이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루는 탁월한 마음을 만들죠. 왜냐하면 언어와 마음 상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물론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만들어져. 그렇지 않나요? 한번 잘 봐봐요. 이건 이런 원리예요. 행복하니까 웃어. 웃으니까 행복해. 이것도 같은 원리죠. 자,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긍정적인 마음 상태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 이것도 한 묶음이거든요. 똑같은데 근데 어떤 게 적극적이에요?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마음을 만드는 게 적극적이에요?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적극적이에요? 근데 말을 먼저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마음을 바꾸는 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낭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참 긍정적인 언어를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최소한 100번, 1000번을 말을 해야만 입으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말은 습관적이니까. 100번, 1000번 발음해본 단어와 문장만을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천자문, 사도성경을 자, 4살 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수천 번을 반복해서 읽어서 과거 급제를 하니까 말을 다 잘해. 이분들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 또한 낭독을 해야 돼, 낭독. 그 다음에 두 번째 말 잘하는 방식,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방식은 긍정적인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의 글을 쓰는 겁니다. 긍정적인 글을 쓰다 보면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쉬워지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만드는 건 아주 쉬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글 쓰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매일 하루에 5분이라도 글을 한번 써봐요. 가장 쉬운 것은 카톡이라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 자, 내 이름으로 내 글을 한번 써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도 안 되면 누군가가 올린 글에 대해서 댓글을 한번 달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이모티콘도 하나 올리고 와야 된다. 예? 세상 속에 나 자신의 글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긍정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저처럼 이렇게 뭐 NLP 세미나 면역 또는 멘탈 강화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쓰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좀 전문적이니까 그게 아니면 근데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감사 일기.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일기 쓰듯이 편안하게 쓰는 것도 좋아요. 소통하는 거. 어쨌든 이렇게 긍정의 글쓰기를 하면 우리 언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탁월한 마음을 당연히 만듭니다. 이렇게 탁월한 생리가 우리 최고의 성공을 만든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12시 58분입니다. 딱 2분 남았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우리 우성경 선생님은 자, 타이핑 잘 하셨어. 자, 나눠주세요.